주 69시간 이야기를 하고 중국을 먼저 발로 걷어 차버렸지 않습니까? 왜 도발을 합니까? 쓸데없이. 얼죽신이 올해 유행하거든요. 얼어 죽어도 신축. 부동산 기사의 특징은 늘 사라고 합니다. 웹툰 같은 게 나와서 이렇게 좌절하는 그림. 어. 이런 경제뉴스에 이런 게 나와요. 오빠 다시 영끌할 타임이야. 오빠. 그 오빠가 그 오빠인가요? 호구 오빠죠, 호구. 예. 예. 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미디어 알릴레오 시즌2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 미디어 알릴레오가 주목한 묘주의 기사입니다. 헤드라인은 한국 증시, 수익률이 세계 꼴찌, 원인은 윤석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후보의 재선 이후 전 세계 증시는 트럼프 랠리라고 할 정도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만 파란불이었습니다. 심지어 올해 한국 증시의 수익률은 전 세계 유력 증시 가운데 역시 꼴찌라고 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그 원인을 윤석열 정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 방향, 미국 중심의 편협한 외교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거죠. 내수경기 부양보다는 건전 재정에만 사로잡혀서 각종 기금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 넘어가도 환율 방어에 쓸 외평 기금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망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경제 뉴스가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자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현자타임에는 경제통 두 분을 모셨습니다. 경제통 두 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현명한 지혜를 쏟아 부어 주실 것인지 기대를 하면서 이 시간 시작을 합니다. 자, 최경영 기자 오셨고 이광수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친정에 온 기분. 친정에 온 기분이에요. 오늘 또 네. 마침이 녹화 날에 예. 눈이 와가지고 오면서 창덕궁에 눈을 보고 와서 아, 소설이다. 좋았습니다, 기분이. 네. 예. 이광수 대표께서는 미디어 알릴레오 시즌 1에서는 최 기자하고도 가끔 만나셨죠. 네, 최 기자님 하실 때 한번 출연했었고요. 네. 예, 다시 오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유명한 클린턴의 얘기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했던 유명한 대사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안타깝게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해서 밑바닥까지 갔다 왔는데 그거의 제일 큰 원인을 뭐 부인이라고 꼽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경기 침체에 의한 민생의 어려움. 근데 두 개는 어떻게 보면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정말 좋은데 대통령 부인이 좀 뭐 일탈을 한다면 에이 뭐 까짓것 할 수도 있는데 밑바닥에는 그런 분노도 깔려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오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예측을 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은 뭐 2%대를 하면서 2%대만 나오면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던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한번 좀 해주시죠. 아니 근데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통계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미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각 정부마다 뭐 5년 단위의 정부마다 김영삼, 김대중부터 해서 쭉 보시면 한 8%, 5%, 4%, 3% 그리고 지금 2%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잠재 성장률 자체가 내려가는 거를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재정 투입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상황에서 늘어날 수 있는 최대치가 2%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우리 체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그 이야기인데 그 체력이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렇게 급격히 낮춰졌는지에 관해서 이번 정부에서는 딱 설명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는 중국. 두 번째는 혁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성장이 경제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본 투입, 노동 투입, 그다음에 슈페르트의 혁신. 요 세 가지로 경제가 성장한다. 그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자본은 축적이 돼 있어요. 근데 기업들이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뭐 오래전부터 그랬죠.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늘 경제신문에 나오는 말이 투자할
대상이 없어서 성장할 곳을 못 찾아서 돈이 놀고 있다. 그걸 자꾸 정부에다가 찾아달라.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그만큼 자본이 있는 겁니다. 대기업들은 자본이 있어요. 예. 노동은 인구가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예. 인구가 줄었는데 혁신적인 인구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주 69시간 이야기를 하고 삼성도 뭐 야 밤까지 야근하자. 뭐 반도체 못 만드니까 밤까지 야근해보지. HBM 못 만드니까 밤까지 야근하고 주말 근무하자. 이런 분위기가 혁신적인 노동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발상을 계속하고 그런 거를 막 시행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그리고 똑똑한 친구들은 뭐 이 나라 이래. 그냥 미국 가지 뭐. 미국 가서 돈 벌면 나한테는 연봉 많이 주는데 다른 나라도 자유롭게 살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동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친구들은 넘어가 버려요. 노동이 있습니까? 노동 없죠. 혁신은 기본적으로 자유가 없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입틀막을 하는 정권이잖아요.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바이든 정부 들어오자마자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 아, 우리는 자유가치 동맹 같이 흔들어 드릴게요. 제가 앞서서 우크라이나도 포탄도 지원하고 다 하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아직까지도 그 기조에서 못 벗어나 있잖아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아, 노동과 혁신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와중에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거기에다가 더 권위를 심어버리고 더 권위주의적인 자세를 심어버리고 기업들 총수들 데리고 가서 떡볶이나 먹게 하고 네?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이 나라 경제에서 뭘 보겠어요. 그런데 게다가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였던 중국을 먼저 발로 걷어차버렸지 않습니까? 시간을 끌면서 거기에서 정을 못 대고 천천히 나와도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아쉬울 게 없고 그러면서 천천히 경제 전략을 짜도 아무런 우리한테 손해 날 게 없잖아요. 근데 왜 먼저 발로 걷어차고 나와요? 아니 떳떳하게 자주회개하는 거 좋아요. 근데 왜 도발을 합니까? 쓸데없이. 그게 유연한 정책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실기했고 바보 같은 정책을 2년 반 동안 한 거 아닌가. 이광수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국의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뭔가를 할 때 구분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리고 없는 일을 구분해서 어려울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중점적으로 어떤 자원을 투입하고 시간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한국의 경제가 좋아집니다. 산업이 좋아질 겁니다.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정부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사실 반도체 디램 가격을 저희가 조정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사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 저는 이제 첨언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혁신 얘기를 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혁신을 사실 정부가 만들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R&D 투자죠. 예.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전 두 번째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빈부격차를 줄이는 게 혁신의 가장 큰 원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 열심히 일해야지 경제 주체들이 그리고 개인들이 하는 동력은 뭐냐면 내가 거기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일도 열심히 하고 새벽에 일어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래도 소용없네. 그냥 주식 투자나 하지.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주식시장이에요. 이거 아니 그러면 흉내라도요. 저는 보통 새벽에 가서 이렇게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국밥 먹고 보통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얘기는 주식이나 투자해. 최근에는 코인 얘기하죠. 세금 없애줄게. 코인이나 투자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고 누가 이렇게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정책에 있고 그 정책이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있다.
예. 그래서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경기가 나쁘다고 하는데 어디가 제일 나쁘냐라고 하면 대기업이 나쁜 것도 좀 있지만 가장 전통적으로 나빴고 최근에도 나쁜 거는 내수 소비 동향이 있거든요. 한 8분기 연속 마이너스예요. 8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이랬던 적이 2000년대 이후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내수 소비가 마이너스인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8분기 연속이야.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정 정책, 통화 정책 두 가지입니다. 통화 정책은 근데 한국은행에 맡겨놨잖아요. 이창용 총재 뭐 욕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한정된 한계 하에서 한정된 권한 하에서 최대한 용을 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그런데 그러면 재정 정책은 누가 합니까? 기획재정부에서 하잖아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도 없이 본인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어떤 이념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긴축 조정해야 된다라고 출창 주장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2년 반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추경을 한대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아니 본예산 지금 심사하고 있는데 추경한다는 내년 거는 추경까지 생각하시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또 반박이 나오잖아요. 이게 골프를 치면서 이게 라인을 잘 읽는 거지. 그렇죠. 멀리까지. 그렇죠. 쓸데없이. 그러니까 이게 우왕좌왕 엉망진창 진짜 엉뚱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는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그때는 그러면 한국은행이랑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혹시 금리를 최대한 좀 낮출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좀 더 낮추고 그다음에 재정을 풀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풀어서 경기를 좀 진작시키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가 좀 체력이 키워져서 다음 사이클에 경기 사이클에 대비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 놨어야 되거든요. 구조조정도 조금 좀 병행해 가면서. 근데 부동산 PF 오니까 총선 때까지만 막자. 그래가지고 지금 막아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이 폭발 직전에 있고 모든 게 다 그냥 임시 방편으로 원발의 오줌 누기 정책만 계속 해왔잖아요. 그리고 어떤 우선순위, 정책의 우선순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유 너무 어렵는가? 그럼 추경이라도 해야 되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는 신뢰인데 경제 주체들이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기조는 뭘까? 뭔지를 모르겠어요. 불안하죠. 이제는. 지금은 금리 인상을 오히려 걱정해야 될 한 반년이나 1년 후에는 금리 인상을 걱정해야 될 사이클과 미국의 정책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바로 직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총선 전, 총선 이후 금리만 인하하면 주식시장 다 좋아질 것처럼 자산시장 다 좋아질 것처럼 정부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시장의 참여자들도 시체말로 눈이 뒤집혀져서 투기적 성격의 투자만 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최 기자가 얘기한 것 약간 살을 붙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뭐 2.6에서 2.4로 와서 다시 2.2 내년에는 2%대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온 것조차도 사실 지금 얘기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율과 금리가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도 못하게 미국이 질주할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계산이 아직 안 들어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군다나 또 하나의 문제는 관세 문제. 뭐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갖다 확 올리면 우리가 수출에 불리할 거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관세를 트럼프가 2025년도는 가만히 두고 2026년도에 가서 움직일 때를 상정해 놓고 그나마도 지금 경제 성장률을 뽑은 게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들어가자마자 막 저질러 버리거나 금리를 갖다가 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막 끌고 나간다거나 하면 우리는 금리를 내려야 될 타이밍도 도저히 잡지도 못하고 진짜 말한 대로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는 고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될지는 좀 깜깜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주도해야 될 부분 예. 그리고 사람들이 메타인지가 낮아요. 메타인지가. 아. 스스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한 진단도 상당히 잘 안 부드럽게 되고 얘기하세요. 있고. 꼬라지를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게 공부도 메타인지가 높아야 잘하지 않습니까? 주제 파악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걸 떠나서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진단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강조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큰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글로벌하고 또 와이드한 얘기로 갔는데 현실적 급한 과제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죠. 가는 데마다 다 첫 번째 질문은 3조는 어찌 될까요? 삼성전자. 네. 3조는 어찌 될까요? 내가 그걸 왜 샀지? 뭐 이런 거죠. 제일 걱정은 3전이 툭툭툭 떨어지고 3전을 팔고 나가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내지는 코리아의 리스크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펀더멘탈 자체가 무너지고 있어갖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나?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겠지. 이제 이런 걱정하는 건데 이광수 대표 보시기에는 주식시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 저는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주식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예.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나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 한국의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펀드 매니저는 대한민국을요 삼성전자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제가 투자자인데 베트남의 회사를 투자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정치입니다. 베트남이 지금 괜찮은 거야 투자하기? 그 다음에 사실은 회사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아주 극명하게는 한국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 거죠.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딱 보니까 엉망이네.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 주식을 왜 갖고 있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게 저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투자하는데 한국의 주식은요. 기껏해야 5%에서 3%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전반적으로 정치라든가 사회적 분위기 아니면 산업의 배치 이런 걸 보는 거지 그 회사를 막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삼성전자가 주식이 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한국의 정치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걸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지셔닝의 문제인데 전략적으로 외국 투자자들은 그렇게 보겠죠. 미중 갈등이 일어났어. 미중 갈등을 통해서 수익이 나고 성장이 날 지역은 어디야? 인도, 동남아.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까?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은 그걸 극복하고 양쪽으로부터 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포지셔닝으로 가나? 그런 전략을 취하나? 현재 정부가 그런가? 아니네. 미국 쪽만 붙어서 반개의 시장에서 그 시장이 성장하기만을 바라는 거네. 그러면 당장 매출이 절반이 줄어드는 거네. 그러면 매출이 절반이 줄어들면 이 나라의 기업들에 투자할 필요가 있어?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주식시장이 뭐 80년대 이후에 이제 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만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곰곰이 역사를 생각을 해보시면 있잖아요. 사실은 국제 정치의 수혜를 엄청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에 개발 성장, 물론 우리 국민들 그리고 다 열심히 일했지만 개발 성장 덕을 본 겁니다. 90년대 이후에 뭐 가지고 우리가 성장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IT, 인터넷 플러스 마침 2000년대 말에 WTO 가입한 중국 시장 덕분에 성장한 거예요. 중국 시장 덕분에. 10%씩 성장하는 거대한 시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난 40년의 성장에서 중국을 빼버린 겁니다. 지금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리기라는 정치적인 안가품 그리고 이념 같지 않은 이념을 가지고 국가의 이익 자체를 다 망쳐버리는 정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아니 매출을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저렇게 팍팍 줄이겠다고? 그런데 그게 동남아 시장이나 미국 시장으로 다 대체가 돼? 미국 시장은 유럽, 한국, 그리고 여전히 중국이 다 함께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 업체가 다 먹을 수 있어?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그냥 포지셔닝을 바꿔버리고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유리했던 거를 본인이 그냥 버려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 저한테도 많이 질문하잖아요.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되냐, 주가 언제 오르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해결책 내지 답안을 드립니다. 언제 오르냐면 첫 번째, 정부가 바뀌면 오른다. 예. 두 번째, 이재용 회장이 손 떼면 오른다. 예. 사실 이게 핵심인데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이재용 회장이 손 떼면 오른다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폭락하고 4만 원대가 됐을 때 4만 원대가 됐을 때는 저도 사실은 제 TV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사셔도 괜찮은 가격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자사주 매입할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은. 10조 가지고 자사주 매입할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무식한 정책을 갑자기 그냥 내놓을 줄은 몰랐는데 10조면 있잖아요. 제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반도체 전문가를 최근에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0조면 최 기자 생각을 해보세요. 9조를 가지고 100억짜리 인재를 900명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조 가지고 성과급 딱 걸고 팀 나눈 다음에 HBM6 만들어. 6로. 1년 안에 만드셔. 그러면 1조 다 줍니다. 그 팀한테 성과급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R&D가 자체적으로 되잖아요. 그리고 900명의 인재를 확보하잖아요. 그리고 그 900명의 인재로 끌고 가. 삼성은 그 정도의 돈이 있거든요. 지금 내부 유보금이 그 정도는 있거든요. 근데 그걸 삼성의 본원적 경쟁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사주를 매입을 해요. 그래서 주식을 줄여서 주가를 올리겠다는 바보 같은 단기적인 숫자적 정책을 취합니다. 이게 누구 머리 위에서 나왔습니까? MBA 한 친구들 머리 위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삼성 수학적으로. 예, 수학적으로. 단기적 성과에 매몰된 게 삼성전자의 가장 아픈 부분이다. 지난 10년, 20년 동안 잘못한 부분이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애널리스트들이. 근데 거기에 대한 처방도 가장 단기적인, 눈에 보이는, 당장 주가만 올리는 그런 정책을 취하는 거죠. 왜? 이재용 씨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 묶어버리면 행정 파트든 정치 파트든 간에 제일 투명해야 되는 건 대통령실이에요. 예. 대통령실에서 뭘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일 건가가 투명하게 나오고 개연성이 있어야 그거에 맞춰서 기업들이 이제 전략을 짜고 앞으로 산업 정책이 어떻게 바뀔 건가가 로드맵이 잡혀야 기업들이 거기에 맞춘단 말이죠. 근데 대통령실은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제일 뒤집는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한마디 이제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물려받았을 때는 깜깜했었는데 이제 좀 나아지고 있다고. 전 정권 탓만 하는 거예요. 내가 물려받았을 때는 깜깜했는데 이제 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정권 탓만 하면서 자기가 도대체 이렇게 뒤집었다 저렇게 뒤집었다 어디로 갈지 몰라. 그것도 또 천공 선생이 얘기한 건지 명태균이 얘기한 건지 부인이 얘기한 건지도 확실치 않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하게 보겠어요. 더군다나 정부 부처에서 정책을 막 바꾸거나 막 밀고 갈 때는 대통령실의 허가도 받아야 될 거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또 공론화 과정도 거쳐서 공청회 돼야 되지만 대통령실이 이랬다 저랬다 막 바꾸는 거는 견제할 사람이 없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언론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언론밖에 없는데 검찰이 그런 거 할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언론 아니면은 국회인데 국회는 뭐 가면 다 거부권이니까 20몇 건 다 그냥 넘어오니까 그럼 뭐 양쪽에 정쟁으로 끝나버리고 대통령실이 통제도 안 받고 감시도 안 받고 비판도 안 받고 투명하지도 않고 하니까 이 코리아 리스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죠, 재벌도. 그죠? 그렇죠. 예, 재벌도 똑같습니다. 재벌들이 투명한 지배구조와 소유구조를 갖고 있거나 경영 전략이 확보가 돼 있으면 불안하지 않은데 자기 집안으로 돈 벌어들이려고 하는 기업 경영을 갖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정확하게 보시는 건데요. 경제신문들이나 신문 그다음에 심지어는 방송까지도 한국은 자본주의를 마치 대주주의 이익하고 똑같은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 재벌 1세, 2세에서 이제 3세로 이제 승계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상속세 줄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정부의 아젠다는 마침 공교롭게도 마치 짠 듯이 상속세 줄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이익을 계속 지켜서 이 사람들이 경영권까지 계속 차지하는 것. 근데 대주주의 경영권을 차지하는 게 자본주의가 아니거든요. 대주주가 경영권을 100년, 200년 계속 아들, 딸에게 물려주고 손자까지 물려주라고 자본주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워런 버핏이 말한 대로 아니 지난번 한 20년 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그 아들한테 당신 그래 미국 육상 국가대표 선수 되라. 바로 그냥 자동 출전권 줄게. 그게 경영권 물려주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칼 루이스가 땄는데 칼 루이스 아들이 88년 올림픽에 땄다고. 너무 오래전. 예, 너무 오래인가? 그러면 칼 루이스의 손자가 너 미국 올림픽 국가대표 가서 육상해서 6관왕 해. 5관왕 해.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만이 정답인 것처럼 경제신문들이 몰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모든 선진국에서 다 하는 상법 개정에도 경제계가 반대하고 여당이 반대하고 그게 마치 자본주의, 정통 자본주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한국의 경제신문만 이래요. 그 이유가 저는 네. 경제신문이나 언론의 고객이 다르기 때문이죠. 고객. 예, 그러니까 뭐냐면 고객이 독자라든지 국민이 아니고요. 고객이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한테 잘 보이라는 뉴스를 내야 되고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뉴스를 내야 사실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구조를 깨지 않는 한 계속 경제신문이나 뭐 이런 언론들은 이렇게 산업과 경제 관련 뉴스는 계속 그렇게 편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뉴스를 보면서 정보를 얻어서 주식 투자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대한민국은요. 뉴스를 봐서 주식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100점 100패예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투자자를 위한 뉴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다 기업을 위한 뉴스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9만 원 갈 때 10만 전자, 12만 전자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막 개인들이 사면 개인 투자자들이 사면 주가 막 빠지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언론의 고객을 예를 들어서 투자자와 그리고 개인과 국민한테 방향성을 바꿀 거냐. 사실 정치는 좀 그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정치 뉴스를 좀 사잖아요. 근데 이런 경제 뉴스들은 고객이 대부분 기업들이니까 편향적으로 좀 나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최 기자가 도대체 미국하고 커플링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 국가의 경제가 커졌고 거기서 이익이 더 덜 나고 이제 중국에서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데 중국을 갖다가 그냥 팽개쳐버리는 그 이유는 뭐냐? 대통령한테 물어본 안보와 자유의 수호라는 가치 때문에. 그런데 그 가치가 하면 그 가치가 결국은 다 돈이 되는 겁니다. 라고 대통령은 철석같이 믿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언론들도 그런 이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가 기본적으로 성장하려면 이제 언론의 역할 중에서 전 가장 중요한 게 혁신을,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혁신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 혁신은 어디에서 오냐면 작은 기업들이 커지게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투자자도 많이 하고 잘 보시면 미국의 주식시장을 보면 과거 10년, 20년에 1등, 주식시장의 1등부터 10등이 계속 바뀝니다. 엔비디아의 과거 10년은요, 보이지도 않는 주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나스닥이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경제가 성장하는데 대한민국은요,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그룹, 이게 어떻게 성장하냐고요. 그렇죠. 그동안 전 성장한 게 운이다, 이거. 이건희 아들. 이건희 아들 거야. 이건희 아들 거니까 이건희 아들 맘대로 해. 또 돼. 라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믿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믿고 있는 잘못된 착각이나 믿음, 잘못된 믿음 자체를 누가 만들었냐?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언론이 만들었죠. 언론이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은연중에요.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이재용 회장을 욕하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럼 저서 깊은 곳에서 뭔가 불안감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좀 꺼림직한 느낌? 그걸 네. 아무튼 이런 미디어의 행적 자체를 보면 우리가 미디어 알릴레오 시즌2 첫 시간에 정준희 교수하고 이제 송현주 교수가 나왔는데 거기에 무슨 단어가 잠깐 등장하느냐면 정파적 언론의 상업적 일탈.
비슷한 말을 최 기자도 언제 한번 쓴 것 같은데. 예. 예? 정파적으로 이미 치우친 언론인데 이제 이 돈에 또 눈이 뻘개져 갖고 상업적으로 일탈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지금 묶여 있어요. 미국 같으면 두 개가 다 좀 갈라져 있어 가지고 어느 쪽이 더 영향을 미치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대한민국은 완전히. 근데 그러고 보니까 매일경제신문에서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제목 정말 센시티브하게 잘 뽑았습니다. 오빠 다시 영끌할 타임이야. 오빠. 그 오빠가 그 오빠인가요? 그 오빠가. 모르겠어요. 그건 매일경제한테 물어봐야지. 혹시 그 오빠? 아니, 오빠 다시 부동산 영끌할 타임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매일경제신문 기자가 해명할 문제고 진짜 영끌할 타임이냐가 이제 여기서는 중요합니다만은 부동산은 지금 어찌 돼가고 어찌 될 건지에 대해서 이게 고민입니다. 일단 최근 흐름만 보면 이제 하락하던 집값이 올해 4월부터 2024년 4월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좀 가파르게 상승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9월부터 다시 실거래가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교롭게도 보시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고 있어요. 거래량. 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월간에서 7월 달에 9천 건을 넘어가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3천 건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은 수요의 진폭이 크다는 건데 그러면서 가격이 다시 하락하고 있고요.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요 줄어들면 안 되는데 수요를 늘리려니까 네, 다시 빨리 빚내서 더 사야 되는데 그래서 오빠를 불러드리는 좀 멍청한 오빠. 그렇죠. 예. 호구 오빠죠, 호구. 예. 예. 사실 경제 기사 이제 부동산 기사를 읽다 보면 집값 얘기만 쓰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집값과 그 거래량을 같이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기사조차도 별로 없어요. 어떨 때는 제일 높은 호가만 그냥 쓸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경제 기사나 특히 부동산 기사의 가장 큰 문제는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심리적인 용어들을 되게 많이 씁니다. 최근에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얼죽신이 올해 유행하거든요. 얼어 죽어도 신축.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부동산은요. 감정이 이입되는 자산이에요. 내가 거주해야 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쓰면은 막 이렇게 뭐랄까요. 감정이 막 움직이거든요. 얼어 죽어도 이렇게 하면은 진짜 뭔가 영끌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로 그렇죠. 가네요. 그래서 빨리 빚내서 집 사야겠다 이런 이제는 심리들이 커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가만 보면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경기 사이클에 상관없이 또는 금리 상승기나 금리 하락기에 상관없이 부동산 기사의 특징은 늘 사라고 합니다. 늘 사라. 예, 금리 상승기에는 야 인플레이션이야. 인플레이션이면 자산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고정 자산 올라가니까 부동산 사야 되겠네. 부동산 사. 금리 하락기잖아. 금리 하락기면은 대출 왕창 해줄 거 아니야. 대출 왕창 해주면은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대출 수요가 늘어나면 대출 수요 늘어난 사람들이 그냥 집을 막 살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집을 사. 이렇게 해서 늘 사라고 하죠. 늘 사라고 하는데 이게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그 타이밍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은 진짜 구조를 봐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광수 애널리스트가 너무 잘 아시지만 세 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인구, 금리, 그리고 소득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소득은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면 소득은 높아지잖아요. 경제 성장률이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말했지만 경제 성장률은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어려워요. 자영업 너무 어려워요. 수출 대기업도 죽는다는 소리를 해요. 소득이 높아지겠습니까? 당분간 높아질 어떤 기대는 별로 없죠. 인구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감소를 곧 있으면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거는 인구의 구성입니다. 인구의 구성이 우리가 알다시피 은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은 1,000만 명 정도가 은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은퇴하는 사람들이 고정자산으로 50대 이상이 80%의 자산을 다 부동산에 놓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의 가격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이죠. 현금 흐름. 예. 매달 먹고 살 것, 그리고 앞으로 30년, 40년 남은 여생을 윤택하게 보낼 현금 흐름이 중요하죠. 근데 월세가 그걸
대변해 줍니까? 아니면 뭐가 대변해 줍니까? 사실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서울의 뭐 중간값이라는 뭐 10억이라고 치자고요. 10억의 아파트를 은행 예금 또는 배당주 또는 무슨 다른 것 대체 투자를 해가지고 고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5%나 4%뭐 낮게 잡아서 4%라고 쳐요. 4%의 수익과 그리고 앞으로 살 날과 그리고 월세 자기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 주고 월세를 받고 자기는 뭐 아주 조그마한 집에서 궁핍하게 살겠다라는 것과 한번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이제 투자의 원칙이거든요.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시면 내리막밖에 없네. 그러면 이거를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본인이 50세면 70세, 80세 돼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3, 4배로 뛰면 인생 역전이 되겠죠. 돌아가시기는 80세, 하겠지만. 90세에. 예. 80세, 90세에 돌아가시기는 하겠지만 인생 역전이 되겠죠. 근데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누가 50 넘어서 7,000명의 나이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선택하라고 언론이 계속 자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60대, 70대에도 대출 받아서 부동산을 사세요. 돈 버시려고. 자산 축적하시려고. 이거는 투자적으로 봤을 때도 미쳤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 그리고 부동산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해관계자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건설사를 다니시는 분이 나와서 전문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겠습니까? 올라야 집을 짓고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사들이 지분 투자한 협회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가격이 어떻게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보의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의 특히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 균형이 안 잡혀 있다. 그러니까 특히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이야기하니까 계속 오르는 게 사실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거래가 잘 되고 그리고 가격이 올라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꼭 그 밑에 코멘트를 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래가 된다더라. 근데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점점 더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 추락을 걱정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향돼 있다. 그러니까 균형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분들이 균형적으로 시각을 얻고 거기에서 자기가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 환경이죠. 여기도 또 문제군요. 결국은 주요 언론사 한 7, 80개를 얘기한다면 그중에서 한 40개 정도는 이미 건설 자본이 다 언론사의 대주주로 주인님이 되어 계신데 자기의 회장님, 사장님이 건설사의 회장님, 사장님인데 건설 경기와 또는 이 주택 분양과 뭐든 기사를 쓸 때는 영향을 또 안 받을 수 없는 문제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제가 이제 건설회사 다닐 때 이 언론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건설업을 하면요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환경, 민원, 노동,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게 건설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언론이 기사 쓰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런 기사들이 잘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이거는 딜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사를 취재한 다음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내기 전에 예를 들어서 협상도 하고 뭐 광고도 내주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착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긴 말이 봉고부대란 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건설 현장에서 소음, 진동, 환경 문제 뭐 막 생기거나 사망자 생기거나 중대재해 발생하면 정보가 들어오죠. 가서 따져요. 그러면 그걸 막으려고 막 딜이 이루어지는데 네. 이제 건설사도 하도 뜯기다 보니까 이제 대가 세졌어. 네. 언론의 힘이 좀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뻗팅긴단 말이죠. 뻗팅기면 동료 기자들이랑 합세해가지고 봉고차를 같이 타고 가고 우르르 밀고 들어가고 그게 봉고부대예요. 봉고부대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 그래서 돈 있는 데는 하도 괴롭히니까 그냥 언론사 인수한 거죠. 그렇죠. 언론사 차려서 그렇지. 기자들한테 나가는 그 돈 갖고 언론사를 차려도 되겠더라. 왜냐하면 인터넷 신문 뭐 얼마 안 들거든요. 더군다나 망해가는 회사는 부채 안고 사면은 현금이 얼마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 걱정을 이제 쭉 했는데 언론 얘기도 나왔는데 최 기자가 아까 잠깐 얘기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제일 고민 중에 하나는 이제 PF 파이낸싱 예. 때문에 생기는 그 금융권의 위기라든가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그나마 좀 생각하는 분들은 머리를 갖다가 아파하던데. 지금 최근에 이제 논의를 거의 안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부동산 PF가 200조 원이 거의 물려 있는 상태인데 200조. 지금 실시하고 있어서 문제가 뭐 해소됐거나 줄어들다고 표현하는데 전혀 아닌 상황이고요. 근데 아주 독특한 지점이 있어요. 이것도 뭐냐면 이 부동산 PF를 대출해 준 일종의 대출자들이 은행입니다. 은행. 예. 그러면 은행이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을 하거나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빚 못 갚는 데는 쉽게 말해서 갚으라고 하고 영 못 갚으면 구조조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독특하게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이 부동산 PF 구조를 통해서 은행이 돈을 벌고 있어요. 돈을 번단 말이에요. 예, 오히려요. 그러니까 대출을 잘 안 되는데 대출을 해서 돈이 물렸는데요. 이 교묘한 상황을 이용해서 은행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버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 PF 문제가 커진다고 하니까 정부가요, 부동산 부양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집을 사줘야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계속 그 개인들한테 대출을 일으켜서 집 사라고 하고 정책 대출도 나오죠. 네. 그러면서 은행들은 거기에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를 벌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PF가 위험합니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부양하는 데 최대 수혜자가 은행이다. 지금 은행이 수조 원의 이자 수익을 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런 리스크를 발판 삼아서 돈을 벌고 있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그 자체로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를 일으켜서 구조조정하는 것보다 계속 문제를 끌고 가면서 언제가 해결됐다고 믿고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부동산 PF를 통해서 계속 또 여기에서 또 이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일으킨 주체가요, 이 문제를 그냥 놔둬야 좋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아.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얘기하거나 산업의 문제를 얘기할 때 저는 이제 근원적으로 누가 이 문제의 수혜자인가, 결국엔 돈을 누가 어디로 가지, 이거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부동산 PF 문제가 커져서 오히려 은행들이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1금융기관하고 제2금융기관,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쪽하고는 약간의 이제 리스크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동산 PF들은 사실은 저축은행이랄지 새마을금고 쪽에 많이 집중돼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그 제1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4대 은행이 이것 때문에 부동산 PF 때문에 휘청한다, 뭐 힘들어진다, 뭐 망한다, 이거는 절대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PF를 구조조정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구조조정을 안 하려고 할까? 당장의 손실도 손실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PF에 대한 구조조정은 토지 가격에 대한 구조조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물은 아파트건 모든 건 딱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땅값, 건축비.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건축비는 원자재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어떤 정부는 그건 올라갑니다. 그래서 딱히 이번 정부를 욕할 거는 못 되죠. 근데 토지 가격 같은 경우는 그것도 사실은 뭐 어떤 정부든 그랬었네. 방치를 하잖아요. 방치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도록 합니다. 근데 계속 올라가도록 하는데, 이렇게 부동산 PF가 구조조정을 할 때는 강남구 청담동에 좀 짓고 있던 게 땅값을 얼마로 쳐가지고 전체 시행을 해서 시공사한테 얼마를 주고 해가지고 그래도 수익이 남았어. 그런데 거기에서 수익이 못 남고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건축비에서 마이너스를 시키는 게 아니고 땅값에서 마이너스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땅값의 평당 가격 3.3제곱미터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기존의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줘요. 기존의 건물값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건물을 가지고 있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많은 건설사들과 금융권은 제가 보기에는 그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부동산 땅값의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땅값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야 되고 그렇게 올라야지만이 본인들의 시행이나 시공에 엄청난 마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을 과감하게 시장 경제에 맞게 떨어지면 놔둘 수 있는 정부가 돼야 되는데 이 정부는 사실은 과거 정부도 비슷합니다. 이 정부는 이게 떨어질까 봐 좌불안석인 거예요. 땅값 떨어질까 봐 너무 겁이 나는 거야. 나라 망한다고 겁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본인들이 먼저 망하거든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이 망하거든요. 그게 완전히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있기 때문에 그 서초동에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집단이 굉장히 일치한 건설사들과 일치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다음 정권 때도 그렇고 이 부분에 관한 사회적인 고민은 굉장히 필요하다. 땅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가짜 뉴스를 가려낼 때 뭐 가짜 뉴스는 팩트 체크를 한다든가 검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조금은 이제 경험이 있으면 고차원적으로 가짜 뉴스를 가려내는 방법은 이것 때문에 어떤 뉴스가 사라졌나, 어떤 키워드가 사라졌나를 이제 따지면 되는 거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얘기가 없다. 부실채권 얘기가 요새 갑자기 안 나온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뭐 어디 가갖고 뭐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 계약했는데 엄청나게 돈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수출 잘 될 겁니다 하면은 그렇게 하고 얘기가 끝나면은 아, 내수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내수가 굉장히 나쁜 모양이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 기사가 나가면 누가 이득을 볼 건가. 요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기사를 쓴 의도를 읽고 그 의도를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보면 아, 여기서 살짝 기름칠을 했네, 살짝 왜곡을 했네, 이런 게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결국 누가 이득을 보는가, 이 기사로. 내용이 누가 이득을 보게 썼는가. 그 다음에 이걸로 덮으려는 사라진 기사는 뭔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왜곡된 이 경제 기사 또는 일정하게 아예 틀이 지워져 가지고 대중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이 경제 신문들에 대해서, 경제 기사들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가? 이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제 뉴스를 보는 첫 번째 원칙은 숫자를 봐야 됩니다. 숫자. 그러니까 코멘트나 아니면은 그냥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용된 숫자, 그리고 어떤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이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숫자가 없는 뉴스, 경제 뉴스는요, 보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숫자인데 숫자를 또 보는 요령도 있습니다. 숫자는 유량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플로우, 흐름. 흐름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내수의 경제 성장률이 1%입니다. 2%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분기에는 어땠고,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는 어땠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흐름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전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제지들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건 그래프입니다. 네.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그거를 많은 투자자들이나 개인들이 그리고 그걸 참고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 경제 뉴스는요, 숫자와 그래프가 없어요. 그림이 있어요. 영끌한다고 해서 나오는 뉴스는 어떤 그림이요, 뭐 이렇게 웹툰 같은 게 나와서 이렇게 좌절하는 그림. 이런 경제 뉴스에 이런 게 나와요. 그래프가 나와야죠. 지금 왜 한국의 가계빚이 어떻게 됐고 과거 대비해서 어느 정도고 이런 얘기들이 빠져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이 경제 뉴스를 보실 때 꼭 숫자를 보시고 숫자 중에서도 유량화된, 그러니까 지금 시점의 숫자가 아니고 과거부터 이 숫자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이런 경제 뉴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있는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전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추상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녹색 경제, 한국 녹색 경제로 달려간다. 뭐 이런데 녹색 경제는 정유 회사들한테는 별로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한테는 좋을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누구한테 좋은 건지, 누구한테 이익인 건지, 누구한테 손해인 건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경제 기사가 많지는 않은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누구의 이익인지 누구의 손해인지를 구분해주는. 그래서 그게 국가의 이익이야. 모두에게 이익이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그냥 뭉뚱그려 버리잖아요. 그런 경제 기사는 읽지 마시라. 누구의 이익이고 누구의 손해인지가 다 자본주의에서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비싸게 팔면 매도자의 이익이고요. 싸게 사면은 매수자의 이익인 거죠. 다 다른 거죠, 이익이. 그게 자본주의인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마치 무슨 유교주의라고 해야 되나? 뭐 무슨 주의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상할 정도로 아마추어리즘에 빠져 있으면서 국가주의 비슷한 기사가 너무 많이 양산되거든요. 경제 기사에서도. 그걸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구조와 맥락과 통시적으로 보는 기사들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번에 멕시코 관세 같은 경우도 멕시코에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랐거든요. 근데 멕시코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경제 기사들은 아이고 우리나라 그 뭐 기업들 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이것도 역시 이제 디테일이 굉장히 부족한 건데 이걸 구조와 맥락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멕시코에 그 공장이 있는 기업이 현대차는 아예 공장이 없고요. 현대 부품 공장은 있죠, 거기에. 현대 부품 공장, 현대 모비스 공장은 있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오히려 이익을 볼 수 있지만 GM이랄지 포드는 거기에 공장이 있거든요. 특히 GM은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커. 그러면 GM 같은 경우는 주가가 확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를 보고 각국의 어떤 경쟁 기업들을 같이 본다면 그런 주가의 등락 같은 게 다 설명이 되는데 한국의 경제 기사만 보면 어떤 주가의 등락이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멕시코에 관세 때린다는데 현대차는 올랐네. 근데 기아는 떨어졌네. 공장이 있고 없고 그다음에 경쟁을 어떻게 하느냐의 여부 그리고 경쟁에서의 포지셔닝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걸 바로 무슨 관세가 뭐 트럼프가 갑자기 때린다고 했습니까? 1년 전부터 때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사가 나오면 당연히 그 정도의 어떤 분석 기사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근데 갑자기 새로운 일인 것처럼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 때린데 난리 났어. 뭐가 난리가 나요. 기업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적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기사를 쓰는데 그런 것들은 좀 걸러서 보시라. 본인의 재테크에도 도움이 안 된다. 네. 그렇죠. 쉬운 팁인데 잘 안 하시는데 포털의 검색창에 넣을 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뒤에 단어를 잘 붙여야 됩니다. 경제 보도의 문제점 이렇게 키워드를 넣으면요. 잘못된 경제 기사를 갖다가 쭉 읽어볼 수 있는 팁들이 쭉 뜹니다. 갑자기. 또는 대통령 발언의 허점 이렇게 쓰면은 근데 대통령 발언만 친단 말이에요. 그 허점, 모순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키워드에다가 허점, 모순, 대안, 대응, 해결책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섞어서 키워드를 만들어서 쓰시면 경제 문제에서 늘 뜨는 기사만 읽는 게 아니라 찾아서 읽고 더 깊은 기사를 읽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근데 진짜 오늘 그 준비 때문에 좀 찾다 보니까 네. 정말 좋은 분석들은 다 블로그에 있지 기사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깊이 있는 분석이 하나도 없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언론에서 참.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것을 움직일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갖다가 이리저리 휘두르고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예. 미디어라는 것도 기자들이 잘 써야지라는 생각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찾아 읽는 시민들도 뭔가 더 진지하고 깊이 있게 좀 넓게 접근해 보려고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시고 이것저것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미디어 알릴레오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예. 자, 오늘 이광수 대표, 최경영 기자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기사를 소개하는 기사 맛집. 오늘은 책을 한 권 준비했습니다.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 네. 임주영 경제 칼럼니스트가 쓴 책입니다. 경제 관련 보도를 상당히 폭 넓게 다루고 있는데 아주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만큼 쉽고
간결하게 쓴 것이죠.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내공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진지하게 접근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제 문제가 이념을 떠나서 현 시점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된 경제 이야기를 어려울 수도 있지만 외면하지 마시고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미디어 알릴레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